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개강을 해서 벌써 2 주차가 되었네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이제 코로나가 한국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약간 진정 국면에 접어들기는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아직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있고 또 한국도 사실은 이 심각함이 너무 뭐 400 명, 500 명, 뭐 800명 이렇게 늘어나다가 두 자리 숫자로 떨어지니까 좀 우리가 약간 안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해요, 다행히도. 그렇긴 한데 이렇게 너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벌써 1 월부터 2 월, 3 월, 4월 3 달이 돼 가고 있죠. 이 코로나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힘없어지는 상황도 생기는데 지금 이렇게 안정세로 접어들 때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조심해서 하루빨리 일단 적어도 한국 안에서 건강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함께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향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면서 수업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좀 알려드리겠어요. 네. 그 여러분들한테 학교에서 직접 연락을 하신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안내 드리는데 원래 온라인 강의가 오늘까지 2 주차만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중간에 좋아지면 다시 오프라인이 되더라도 일단은 학교 전체적으로는 5월 2 일까지 온라인으로 좀 더 지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혼자서 외롭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약간 더 늘어났어요. 좀 아쉽게 생각하고 혹시 학교에서 개별 연락을 못 받으셨더라도 5월 2 일까지는 온라인 강의가 진행됩니다. 혹시 다른 변동 사항이 생기면 제가 카톡방이나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바뀌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한국교육과정론 2 주차 강의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2 주차 강의는 한국 교육과정의 평가와 설계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한 2 주나 3주 정도는 전반적인 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온라인이 되면 그러면 교재라든지 국제 통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남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교육과정 평가와 설계에 대한 과인데요. 일단 교육과정의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하면 언제나 교육은 평가가 함께 하잖아요. 그죠? 평가가 늘 함께 하는데 이제 저희 한국 교육이니까 한국 교육에도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론에서 공부하는 것은 한국어 교육 평가입니다. 평가론, 한국어 평가론이란 과목도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필수적으로 듣고 있죠. 근데 그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평가는 한국어, 정말로 리얼 한국 교육에 필요한 수업 시간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든지 뭐 숙달도 평가인 토픽이라든지 성취도 평가인 중간 기말고사 뭐 평가 이런 식의 것들은 교육 내용, 실제 교육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피드백을 알아보기 위한 어떤 그런 평가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교육과정 평가는 그거에 좀 더 큰 범위에서 교육과정이라는 게 이 수업 자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에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과정을 열고 어떤 목적으로 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 과정의 평가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면 교육 과정을 만들었어요. 뭐 학습자 대상으로 뭐 월수금 3 시간씩 뭐 여행 한국어를 만들었다. 그래서 3 시간씩 수업을 3번 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했다. 그리고 뭐 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보고 이런 전반적인 교육 과정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뭐 적절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수업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하나씩 이제 풀어가 보겠는데요. 먼저 교육 과정의 평가란 무엇이냐 그랬을 때
교수가 교육 과정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수가 음 수업하는 것이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 과정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것. 이게 교육 과정의 평가고요. 이는 교육자가 스스로 세워 놓은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어 평가론에는 학습자가 그 해당 교육을 이수한 후에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라면 이건 교수가 교육 과정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교육자가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측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앞에서 얘기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평가하고는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란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 과정 등을 언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다시 보면 교육과정 평가라는 것은 단순히 수업만이 아니라 교육 내용과 방법, 뭐예요? 1 과에서 이걸 가르치고 2 과에서 이걸 가르치고 뭐 며칠까지 어떻게 가르치고 수업 시간은 몇 시로 하고 이런 그런 것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것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고 그리고 교육 과정을 언제 무슨 요일에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시행하는 언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것이냐 아니면 기말고사만 할 것이냐 아니면 매주 쪽지 시험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모두 이제 여기 평가할 그 내용의 교육과정 평가에 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도 다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제일 먼저 그렇게 됐으니까 제일 먼저 온라인 교육이 이제 일반화되었고 한국도 원래 3월 둘째 주부터 대학 중심으로 온라인 강의가 시행되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착오와 이런 것들을 수정해 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턴가는 초중고도 다 온라인 교육을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온라인이 시작되고 한국어 교육도 외국의 기관에서도 저희 자매대학이나 이런 그런 외국에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 한국학과라든지 세종학당이나 그런 기관에서도 이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시기는 나라마다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수업 자체가 온라인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있는 학교에서는 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물론 학부에 있는 그러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강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수업을 출석 체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럼 어학당에 다니는 학생들은 폐강할 것인가 개강할 것인가부터 출발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개강을 할 것이냐 개강을 할 것이냐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개강을 했고 이제 개강을 하는 것까지는 좀 큰 그림에서의 교육 과정이니까 이제 학교 측과 그다음에 국제처와 이런 내부에서의 그런 이야기가 오갔고 그리고 내용과 방법에서는 그러면 이제 한국어 센터 내로 들어와서 이제 교수하는 선생님들의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제 이거 시작을 하게 됐죠. 우리 학교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시간도 바꿨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하던 시간하고 수업 시간도 바꿨어요. 한 번에 이어지는 1 시간의 분량도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을 기존 정규 교육 과정하고 완전히 다르게 했고 전체 기간도 다르게 했어요. 그러면 교육 과정의 외형적인 것도 새롭게 만들었죠. 그죠? 온라인을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다음에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해서 이 온라인으로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런 방법은 만들어서 해결을 했는데 그런 평가를 하게 되면 학습자가 이거 오픈 테스트를 해야 되냐. 근데 한국어 시험에서 오픈 테스트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 방법으로 할 것이냐 저 방법으로 할 것이냐 온라인 퀴즈로 만들 것이냐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사용 방법을 바꿔야 되고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과제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서 이렇게 과정을 정했 예를 들면 학부의 경우는 학부에서도 계속 그런 뭐 "과제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이메일이 한바탕 오고 또 "뭐를 어떻게 하세요? 출석을 이렇게 하세요." 수업 시간을 처음에는 1 시간을 15 분씩 하세요 했다가 그다음에 25분 하라고 했다가 20분 하라고 했다가 다시 30 분을 한 번만 하라 했다가 두 번만 하라고 했다가 그런 게 계속 바뀌면서 교육 과정이 변동되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터져서 이렇게 긴박하게 그 원래는 모든 논의와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시행과 바꿈 그 과정을 계속 설계하는 거지 거의 같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까지도 교육 과정을 설계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는 뭐 1 주차가 지나고 학습자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 평가를 받았고 또 이제 중간고사 즈음에 또 한 번 평가를 받고 교수자에게 또 평가를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이 새로 만든 이것들이 어떠냐라는 것에 과정 전체에 대한 시험은 뭐 이런 방식이 좋았다 나빴다 어떤 게 개선할 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만약에 나중에는 "온라인 강의로 하자." 이렇게 해도 좀 더 안정적으로 이번 학기의 평가 교육과정 평가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을 해서 안정적인 업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평가의 목적이 학습자의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거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한국어 평가는 교육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이후의 교육을 위한 개선점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평가도 모든 평가가 개선을 위해서 이루어지죠. 학습자의 특정 플러스 개선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 평가도 과정 개선. 음. '아 이번에 3 시간씩 했더니 아 좋다. 나쁘다. 다음엔 4 시간씩 하자.' 아니면 6 시간씩 하자. 아니면 1 시간씩만 하자. 이런 사소한 시간 분배조차도 개선해 가는 겁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시험뿐만 아니라 수업 중의 학습 활동에 대한 관찰 등을 통해서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교육 내용의 부분이겠죠. 내용과 교육 방법의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 교육과정 평가는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특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을 모두 그러므로 교육과정 평가는 정보의 수집 과정뿐만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는 그 수집 과정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과정이므로 산출에 역점을 두어 평정의 결과를 참조하여 목표를 수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평가를 통해서 시간 조정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어떤 방법도 조정할 수 있고 장소에 대한 것도 뭐 모든 것이 교육 환경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적 산출이란 확인할 수 있는 행동이므로 실제 학습 경험의 개발을 유도하는 교육 목표가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과정이 바로 그래서 한국 교육과정 운영에서 실시하는 평가는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게 되겠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한국 교육과정이 건전하고 교육적으로 정당한 목표와 내용을 선정했는가. 평가의 질적 관리를 위한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 이 교육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과정이 건전하고 교육적으로 정당한 목표와 내용을 선정했는가. 음. 그것이 인제 하나의 그 목적이고 그래서 한국어 교육의 목표에 대한 철학적 설명이 필요하므로 교육 과정의 타당성 측정과 교육 과정의 가치에 대한 평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육 과정의 철학적 설명을 위하여 과정의 타당성 측정 그리고 교육 과정의 가치에 대한 평가, 타당성 측정, 가치에 대한 평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 한국어 교육 과정의 타당도를 알아보는 한 가지 방법으로 구인 타당도 측정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한국어 교육 과정이 전체 교육 과정의 철학적 기초에 어느 정도 부합되느냐를 알아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평가는 전체 교육 과정의 개발을 위한 철학적 기반을 마련하는 기초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하는 두 번째는 어떤 종류의 교수가 학생들에게 교수는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죠.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공적으로 학습하도록 유도되었는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교육 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떤 종류의 교수가 어떤 방법의 수업이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성공적으로 학습하도록 유도되었는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 과정이 교육 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고, 이 측정은 학생들을 선정해서 미리 제작된 시험을 보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교육 과정의 교육 내용의 목표니까 학생들을 이렇게 미리 이제 몇 명을 선발하는 거죠. 이 테스트를 위해서 시험을 보게 하는 방법, 그리고 수업 관찰. 수업을 실제로 들어가서 이제 수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을 관찰하거나 교사와 학부모, 학생과의 면담. 음. 학부모, 학생. 우리 한국 교육에서는 이제 학부모를 만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도 이게 그 다른 나라에서 데리고 오니까 중국이나 뭐 우리 학교의 경우는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 뭐 헝가리 이런 나라에 센터가 있어요. 우리 학교 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에도 관리하는 어떤 기관이 있고 한국에도 있으니까 그 1 년에 몇 번 정도 학부모 미팅 같은 걸 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도 이제 요구 조사. 요 부분은 이제 해당 수업을 하는 담당 선생님이 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언어 소통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권별로 담당한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이제 학부모 미팅, 입시 설명회처럼 그런 걸 할 때 학부모 미팅 하고, 학생과의 면담은 인제 학교 내에 상담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습자의 요구나 어떤 문제점이나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보면 뭐 교사, 학부모, 학생과의 면담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아 근데 뭐 학생은 만나지만 학부모를 어떻게 만나지? 교사를 어떻게 만나지?'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의미를 가 그래서 이제 교사에 대한 어떤 면담의 방법으로는 인제 교육과정 개발자가, 만약 제가 이제 교육과정 개발자면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미팅을 통해서 그 이 새로 바뀐 교육 과정이 어떠냐, 어떤 문제점이 있냐, 어떤 개선점이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하고 학부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브랜치에서 지점에서 이제 담당자가 나가서 그 설명회 같은 걸 통해서 학부모 미팅을 하고, 학생은 상담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의 요구나 그런 불편 사항을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사례이고요. 한국 교육 과정의 평가는 교육 과정이 목표하는 바에 어디까지 얼마만큼 도달했느냐를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밖에 어떤 이제 한국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냐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는데, 쪼끔 약간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되면 뭐 다문화 기관별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비교할 수도 있고, 교내라면 이제 교내에서도 정규 어학 과정이 있고, 한국어 센터라면요. 여러분이 인제 가장 일반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인제 한국어 센터가 될 테니까, 센터라고 하면 정규 어학 강좌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토픽 대비반도 있고 말하기 특화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뭐 서머스쿨처럼 단기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다면 그리고 대상별로 뭐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을 위해서 일 주일에 몇 번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들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그런 걸 알아보는 것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질 관리 지금 현재 그 교육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 하는 이게 하나의 방법들이니까요. 이것은 한국 교육 과정에서 제시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이 어떤 프로그램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네 번째는 교육과정 평가는 교사 개발에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그 교사가 자기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기본적인 어떤 소양을 갖추고 취업이 되면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라 교사 개발을 계속해야 되죠. 교사 개발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교육과정 평가를 통해서 교사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 교사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교육 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그리고 새로운 교육 과정을 수행하는 능력, 한국 교사 양성과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실천을 통한 교육 과정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의 수집 등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소리냐면 교사가 선발이 됐고 그랬으면 그 교사가 교육과정 그러니까 만약에 A 대학에 취업을 했으면 그 A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운용 방법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는지 그 교육과정에 대한 뭐 호감도라든지 이런 인식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새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능력. 지금 같으면 모든 한국어 교사가 온라인화로 바뀐 이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능력을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한국어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제 현직 교사라면 재교육 프로그램이 되겠고 기존의 교사라면 이제 기존에 아직 교사가 되기 전이라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관에 취직하게 된다면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죠. 우리 학교의 그 한국어 교사들에게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이제 이게 필요하고 그런 자료 수집에도 사용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교육 과정에서 평가는 교육 목표의 도달 정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도달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어 교육 과정에는 평가 지침과 종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제시해서 교육 목표와 내용, 그다음 지도 방법에 대한 반성. '아 이 교수법이 괜찮을까? 이 교수 방법이.' 여기서 말하는 교수법은 뭐 문법 번역식 뭐 이런 게 아니라 해당 수업에 필요한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한 어떤 교육의 방법, 수업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지도 방법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아 이 방식이 좋겠다. 저 방식이 좋겠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온라인 교육을 모든 강좌를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온라인 강좌들이 어떻게 음 이런 방식으로 온라인을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심지어는 뭐 프로그램을 뭘 사용하는 게 좋으냐 그래서 아주 굉장한 먼저의 시도들을 바탕으로 이제 하고 있고 그런 지도 방법에 대한 반성, 추후의 지도와 학습에 좋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평가는. 평가의 목표는 교육 목표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의 목적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항목별로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언어 지도를 위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사전 준비나 유사한 경험이 있느냐를 여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 평가에서 이제 학생들의 그 스키마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습자의 외국어 숙달 정도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학습자가 어느 정도 한국어를 지금 공부하는 게 목표가 이제 우리들의 목표는 한국어 교육이니까 한국어 이외의 외국어는 어느 정도인가 그런 걸 판별하는 것이고 특정한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학습자가 가진 강점과 약점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장점과 약점을 알아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은 학습자가 외국어 학습에 대한 적성이 있느냐, 학습자가 적성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도 알아보고, 그다음 지도 과정에서 집단이나 개인이 지도 목표에 얼마만큼 진전되었는지, 또는 어느 정도까지 문 좀 닫아줘. 문 어느 정도, 죄송해요. 저희가 내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문을 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드나들어서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또는 어느 정도 도달하였는지를 알아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개인의 성취 정도에 초점을 두지 않고 교육과정과 교수 요목에 관심을 두고 외국어 지도의 효율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교육 내용 선정과 배열인데요. 첫 번째는 특수 목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 교육 내용을 포함합니다. 자, 교육 내용 선정과 배열인데 이제 그 평가 이외에 그 실제 교육 내용, 교육 과정에서 교육 내용, 뭐 1급에서 뭘 가르칠 것인지, 이 프로그램에서 뭘 가르칠 것인지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그걸 또 1과에 뭐 할 거냐, 2과에 뭐 할 거냐 이렇게 배열하는 거죠. 그죠?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기준에서는 첫 번째, 특수 목적 수행에 필요한 특수 목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 교육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자, 이건 특수 목적 수행인데 이제 안에 먼저 보면 통합적 목적의 한국어 교수 요목이 일반적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야 하되, 일상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 후에는 특정 목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학습자가 다수 많이 있으므로 학문 연구나 업무 수행 등 특수 목적의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언어 내용 및 기능, 기술의 핵심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교수 요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문장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 교육이 특수 목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이제 일반 목적 한국어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 목적의 그 기본 틀을 잘 다져서, 그래서 특수 목적은 어떤 거냐면 학문 목적, 뭐 직업 목적 이런 것들이 특수 목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나아갈 수 있게, 학문 목적이나 업무 수행은 이제 직업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교수 내용에 기본적인 것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한국적 특수성과 인류 보편성을 감안해서 교육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자, 한국적 특수성, 인류 보편성이란 말이 있어요. 자, 한국적 특수성은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니까 한국적 특성이 있어야 되고 인류 보편성을 감안해야 되는 건 그 세계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오니까 그 다른 나라 문화권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내용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한국어 교육의 1차적 목표는 한국어 담화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의사소통과 기능을 수행하고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한국의 적 특수성인데 이건 한국인의 담화 공동체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인사하는 법, 쉬운 것 중에는 인사하는 법 이런 게 담화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의사소통이 되겠죠. 뭐 밥 먹었어? 뭐 미역국 먹었어? 뭐 이런 것들이 생일 축하해 이런 느낌, 미역국 먹었어?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있는 어떤 특수성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과 외국인만이 아니라 한국어를 매개어로 하는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도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인과 외국인, 그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외국인끼리, 그러니까 뭐 중국 학생하고 뭐 일본 학생하고 프랑스 학생이 우리 반에서 공부하고 있다면 이 3개국의 학생들은 서로가 서로의 언어는 각자 자기 모국어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언어는 모르면 같이 한국어를 공부했으면 한국어로 그 3개국의 학생이 의사소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외국인 간의 의사소통 도구로서도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려면 인류 보편적인 관심사나 가치 등이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그래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넣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한다. 사용 빈도는 여러 곳에 나오고 있어요. 호국, 중국, 고국을 누를 때도 나왔고요. 사용 빈도는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 몇 번이나 출연하느냐, 어떤 텍스트에서 몇 번이나 출연하느냐, 그 예를 들면 어휘든 문법이든 그 빈도를 기준으로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그래서 1차적인 교육 목표가 한국어 사용 맥락에서 학습자가 접할 가능성이 높은 맥락과 그런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만큼 교육 내용 선정과 배열의 1차적 기준은 빈도가 될 겁니다. 빈도, 또 우리 이런 것들 빈도, 난이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일단 빈도가 많은 것을 먼저 가르친다. 가르치고 빈도가 적은 것을 뒤에 가르치고 이런 거죠. 물론 이것도 빈도가 많으면 무조건 가르치고 빈도가 적으면 무조건 나중에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인 객관적 기준에서 선정을 하고 할 때는 선절하고 배열할 때는 빈도를 염두에 두고 뽑는 거고 그런 다음에는 전문가 평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교육 내용을 선정을 어쨌든 수업을 열기 전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모든 강사가 하는 게 아니라 교육개정 과정 개발 당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 처음에 이렇게 빈도에 따라 어휘나 혹은 문법이 나누어지면 그 고빈도가 나왔어도 별로 필요 없는 건 뒤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약방이란 단어가 있다면 그 빈도가 많이 나온 거예요. 어떤 텍스트에서. 그렇다고 1급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병원, 약국 이런 걸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약방이란 단어는 나중에 고급에서 옛날에 한국에는 이렇게도 표현했다. 뭐 이런 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빈도가 만약에 많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는 거고. 예를 들면 또 감자튀김 이런 단어들은 초급 단어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학생들이 사용해야 되는 중요한 어떤 외국에 와서 맥도날드에 가면 뭐 먹을 수 있는 햄버거, 감자튀김 같은 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거고 이 내용에서는 주제, 기능, 상황 그리고 과제는 물론 문법을 비롯한 형태 요소의 선정에도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생성 목적과 수용 목적에 따라 교육 내용을 차별화해야 합니다. 한국어에는 같은 의미를 표현하거나 같은 기능을 하는 문법 표현이 여럿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건 뭐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 굉장히 많죠. 원인과 이유가 제일 많죠. 그리고 그런 기능, 그 연결어미 기능을 하는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어 학습자의 문법 학습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 빈도가 낮거나 다른 표현으로 대체했을 경우에 의미나 기능 수행이 충분한 표현은 의미나 사용을 인지하는 수준의 교육만 실시하고 생성을 위한 교육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표적, 무표적 우리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특별히 제약이 없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먼저 가르치고 나중에 고급으로 가서 이런 거는 요때만 사용한다 이런 게 있는 것들을 뒤로 가면서 가르치고 이런 거지. 일종의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도 여기 지금 이제 나오는 것처럼 순환적으로 배열한다. 그래서 교육 내용이 이제 앞에 있는 같은 의미를 갖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같은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면 교육 내용을 순환적으로 배열한다. 그래서 순환적인 걸 돌면서 그러니까 나선형으로 이렇게도 말해요. 그래서 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나 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나 기능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형태가 하나의 의미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의 기능이나
의미, 형태는 한 번 교육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 그러므로 하나의 형태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 형태로 필요한 이치에 재배열되어야 하고, 또한 여러 형태로 표현되는 하나의 의미나 기능도 분산적으로 재배열되어 순환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선형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건 이제 문법뿐만 아니라 어휘도 마찬가지인데, 가다라는 단어가 이제 쉽잖아요. 그래서 초급에서 가다를 좀 앞부분에 배운단 말이에요, 동사를 배울 때. 그래서 가다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가다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의미, 그 가다를 맨 처음 배우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가다에서 사전에서 가다를 찾으면 18개의 의미가 있다. 아니야. 그렇다면 한 번에 초급인데 여기에서 뭐 집에서 학교에 이렇게 이동 가요? 그것도 가다. 뭐 음식을 먹었어요. 맛이 이제 나빠졌어. 쉬었어요. 이런 것도 맛이 갔어. 이런 것도 되고, 그 사람 맛이 갔어. 이러면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어제 갔잖아. 이렇게 하면 뭐예요? 죽었어요 의미도 있고, 대표적으로 확 다른 것들 중에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1급에서는 A에서 B로 가다만 쓰고, 2급에서는 어떤 가다를 쓰고, 3급에서는 어떤 가다를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형태가 여러 의미를 할 경우에도 이제 그걸 순환적으로 배치한다.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할 때. 그다음은 교육 내용의 구성과 조직이 있어요. 교육 내용을 그렇다면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용의 구성과 조직이 있는데, 음, 첫 번째는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간의 상관성을 확보한다. 그래서 목표와 내용에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교육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재의 각 구성 요소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응집력 있게 구성돼요. 그러니까 전체 교육 목표가 만약에 뭐 여행이다. 그럼 여행에 필요한 것들이 1과에서는 뭐 티켓을 예약하고, 2과에서는 기차 타는 방법을 뭐 하고, 3과에서는 식당에 가서 뭘 하는 걸 하고, 그래서 하나의 책을 이렇게 딱 하고 나면 만약에 한 달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면 여행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는 적어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가요. 한국어를 배운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문화가족 여성을 위한 한국어가 나온다든지, 뭐 망치 이런 직업 목적의 것들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교육 목표에 응집성 있게 교육 내용이 과별의 구성이 되어야 한다. 그런 거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오프라인이 되면 우리가 교육과정 구성을 한번 해볼 텐데, 그때 자기가 목표로 하는 어떤 교육과정이 생기면 그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응집력 있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할지, 이런 것들이 이 부분에서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교육 내용과 교육 활동이 하나의 목표에 도달해야 되고, 단원의 핵심이 되는 과제 수행은 교재 내에서 단원의 목표를 구현하는 최종적인 도달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 내에서도 그 과의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초급의 1과라면 자기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라 이름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취미도 말하고, 뭐 직업도 말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그걸 딱 말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죠. 여기서 갑자기 동사활용을 배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단원 내에서도 단원의 목표에 부합되어야 되고, 모든 과들의 구성은 그 교과목의 교육 목표에 부합되게 구성돼야 돼요. 이런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다양화해서 복선적 구성 체계를 갖는다. 그래서 내용과 방법이 다양해서 겹쳐지게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은 다양할 수가 있다. 따라서 교육 목표에 도달하게 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법도 다양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교사나 학습자가 교육 상황에 적절하거나 활동하고 싶은 교육 항목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표를 위한
다양한 구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교육 과정. 교육 내용은 한 가지만 가지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거절하기라는 어떤 표현을 배워야 한다면 그게 뭐 약속을 하는데 거절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거절하기가 있겠죠. 뭘 주겠다고 하는데 거절할 수도 있고. 그러면 거절한다라는 어떤 그 목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장면에서 거절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그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과제 중심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과제를 구성한다. 과제는 학습자들에게 산출하거나 이해해야 하는 담화의 모형을 주는 데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과제가 학습자가 산출하거나 이해하는 거. 산출은 뭐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그래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다음 이해하는 건 뭐예요? 들어서 뭔 소린지 알고 읽어서 무슨 말인지 알고 이해하는 담화의 모형을 주는 데서 출발해서 그것을 모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배워 알고 있는 언어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와 그리고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고 그 바탕 위에서 학습자들이 언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를 위해서 이해와 산출로 학습자를 유도할 수 있는 과정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목표를 정해서 뭐 만약에 자기소개라는 그 목표를 정하면 자기소개에 필요한 이제 몇 가지 급별로 달라요, 자기소개도. 초급이라면 이름, 뭐 나라, 뭐 직업 이런 정도를 한다면 뭐 2 급이 되고 3 급이 되면 뭐 성격 표현이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뭘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 그걸 이해하고 산출할 수 있게 반복도 하고 여러 형태로 변형도 해서 그리고 모든 연습에서 유의적 연습을 첨가해서 학습자가 유의미한 연습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짧은 것부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소개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게. 근데 여기서도 또 아까 앞에 나왔던 순환적인 것에 염두를 두고 1 급에서 이름도 소개하고 직업도 소개하고 취미도 소개하고 그다음에 뭐 좋아하는 색깔도 말하고 성격도 표현하고 이렇게까지는 아니에요. 1 급에서는 1, 2, 3 해야겠다. 2 급에서는 4, 5, 6, 3 급에서 또 자기소개 나오면 7, 8, 9를 할 수 있게. 이것의 그 범위도 제한을 둬야 돼요. 자, 다음은 한국 교육과정 설계인데요. 이제 국가별 한국어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기관 수준의 외국어 교육과정이 이제 보통 물론 한국에서도 여러 곳이 있는데 여기서 기관이라고 하면 일단 대표적인 게 대학 부설 한국어 기관이 있고요. 그래서 대학의 기관에서라면 대학 안에서는 또다시 대학 안에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이 또 나오겠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학부에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학당에서 대학을 가기 전 단계 일반 목적 한국어도 있고 그다음에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그러면 이게 다 달라야 되겠죠. 그쵸? 한 반에서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부는 수준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죠. 이미 학부라면 학문 목적 한국어로 목적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교환학생의 경우면 또 그 레벨이 학문 목적으로는 못 가는 게 기초부터 있고 그리고 또 시수의 제한도 있고 또 일반 목적이라면 여기를 마치고 대학 시험에 합격해야 되니까 또 토익이나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고 이런 학교라는 기관 안에서도 목적이 바뀌게 되는데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나하나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기관으로 따지면 뭐 정부기관에서 다문화 가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다. 그러면 또 그분들이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학교 중에서 초중고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 그리고 또 하나 중도 입국 자녀가 있어요. 도중에 외국에 가서 한 5년 살다가 주재원 같은 걸로 살다가 한국으로 컴백했을 때 그 자녀들이 한국의 정규 교육 과정을 못해서 아이에 따라서는 한국어가 좀 어눌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걸 대상으로 하는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이 또 일반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뭐 직업이나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그 한국 교육 과정이 대표는 학교지만 대학이지만 대학도 있고 초중고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그 목적별 기관도 있고 그렇게 맞춰서 해야 되고요. 그럼 외국에서의 한국 교육 과정은 이제 그 국가 수준의 한국 교육 과정이 있고 한인 사회에서 한국 교육 그 주도로 하는 한국 교육 과정이 있어요. 여기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세종학당 같은 곳이 국가 수준의 한국 교육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 세종학당이 이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곳이 열려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교육 과정은 이제 한국 정부가 그걸 관할을 해서 뭐 교재도 개발해서 내보내고 교사 교육도 해서 내보내고 이런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뭐 국제교류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전 세계로 내보내서 전 세계 대학의 한국 학과에 그 필요한 교수 인력을 그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여기 한국에서 그 교수 요원으로 그 선발된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숙지를 해서 그 교육을 받고 이제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인 학교라고 하죠. 그런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한국 교육 과정이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나라에 따라서 그 두 가지로 운영이 되는데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린 중도입국자 같은 경우 그 주재원으로 나간 사람들의 자녀를 위해서 주재원 자녀를 위해서 사실은 주재원 자녀면 아주 어린 학생은 한국어를 잘 모르지만 또 조금 이렇게 그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그 한국어는 할 수 있고 그런데 한국에서 뭐 3년 내지는 5년 동안 한국을 떠나야 되니까 그런 학습자들에게 한국의 국어 교육 그리고 한국의 수학 교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인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한인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그건 한국 교육 과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한인 사회에서 있는 한국 교육 과정은 어떤 거냐면 그 이민을 통해서 현지에 정착한 완전히 정착한 한국인의 자녀들이 현지에서 그 나라의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의 모국어인 엄마거나 아빠거나 이제 한쪽일 수도 있고 부모 모두일 수도 있는데 부모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그 배워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교육 과정이 이제 한인 학교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토요일에 이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찾기 위한 거죠. 그죠? T는 한국인인데 이제 한국어를 잘 못해서 배우는 그런 케이스. 이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 한국 정부에서 1 년에 한 번씩 전 세계에 있는 한인 자녀들을 위한 그 국내로 이렇게 그 초청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재외국민, 재외동포 자녀를 위한 뭐 그런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으로 온 거 말고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한인 학교 안에서 그 뭐지? 한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목적별 한국어 교육 과정을 보면 이제 그 한국어 교육 목적별이니까 이건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목적별 한국어 교육 과정이고요. 근데 먼저 일반 목적을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이 있어요. 일반 목적을 위한 자유 이런 부분은 나중에 객관식 시험 같은 데도 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다음 중 일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일반 목적을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은 먼저 일반 목적의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기관의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정규 한국어 과정. 보통 뭐 하루에 뭐 3 시간 혹은 4 시간씩 월화수목금 뭐 10주 동안 공부하는 그 정규 과정은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 그래서 대학 부설 어학원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워서 대학으로 가면 학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건 특수 목적이 되는 거고요. 일반 목적은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그 외국인 학습자고 두 번째는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도 일반 목적.
이주 여성이 다문화 결혼해서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한국에 오는 그런 여성들이 이제 기본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뭐 아니면 외국인끼리 결혼해서도 한국에 살고 싶은 사람도 어쩌면 이주했으니까 이민을 와서 한국어 배우고 싶은 거니까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주 여성은 다문화 가족 여성이 대표적인 경우고 그들을 위한 한국어도 일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사물의 이름을 묻는데 앞에 있는 일반 목적 한국어라면 이거 뭐예요? 그러면 가방이에요? 뭐 휴대폰이에요? 이런 것들을 배운다면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에서는 어휘가 그 단어보다 더 필요한 이거 뭐예요? 국자예요? 프라이팬이에요? 밥솥이에요? 이런 걸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특수 목적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주 여성들은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게 목적이죠. 어떤 특별한 뭐 학위를 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일반 목적 한국어 과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외동포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 재외동포 자녀들은 그 자녀들을 위한 것도 한국어의 기본적인 일반적인 한국어, 엄마하고의 한국어로의 일상생활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니까 이것도 일반 목적 한국어가 되고요. 귀국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이 귀국 자녀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뭐 5년 동안 주재원으로 어떤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주재원으로 나갔다가 귀국하게 되면 이제 그 자녀들이 뭐 영어권으로 갔으면 영어로 계속 살다가 한국에 오면 갑자기 뭐 잘 안 들리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어 수준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중도 입국자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어떤 중도일 수도 있고 끝까지 임무를 마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초중고 학습 기간 도중에 중간에 학습자가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목표죠. 그래서 그런 한국어도 여기에 해당되고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를 위한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는 뭐예요? 직장에서 일하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그건 특수 목적인데 이주 노동자의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가 있는데 그 자녀들을 위한 건 이주 노동자의 자녀는 한국의 일상생활을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의 자녀를 위한 한국어는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은 일단 일반 목적의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대학 부설 한국어 같은 경우 두 번째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이것도 한국의 여자로 살아가는 거죠. 한국의 엄마로. 그다음 재외동포 자녀. 그것도 이제 부모님과 뭐 친구와 한국 친구와 일상생활을 위한 거고. 귀국 자녀. 이거는 피가 한국인이지만 한국어 잘 못하는 재외동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들도 일상생활을 위한 거. 이주 노동자의 자녀예요. 노동자 아니에요. 노동자는 특수 목적이에요. 이주 노동자의 자녀를 위한 한국어. 이렇게 5가지가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목적별에서 직업 목적을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직업 목적이에요. 여기에는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여기에는. 아까 이주 노동자의 자녀는 일반 목적이었어요. 이주 노동자 자체를 위한 한국어. 그 노동자 일하는 곳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직업 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 자, 그 다음에 일반 취업 목적을 위한 한국어. 아직 취업 전에 취업하고 싶어서. 만약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에 있는 삼성에 취직하고 싶어서 삼성에 가면 필요한 그런 한국어를 공부하는 건 직업 목적이 돼요. 직업을 이미 가진 사람 혹은 직업을 가지려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직업 목적을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학문 목적을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 학문 목적. 학문. 그야말로 공부를 위한 거죠. 그래서 대학 입학과 수학을 목적으로 한 한국어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 기관에 있는 어학당의 정규 과정이 초급, 중급 정도까지는 일반 목적이고 고급에서는 이제
학문 목적 한국어 과정을 열기도 해요. 대학의 과제를 쓰는 방법이나 이런 식의.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한국에서 각 대학에 1 학년 신입생, 외국인 1 학년 신입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이 이제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실제로 어학당에서 고급 과정을 모두 이수해서 음 5급 이상을 따거나 토픽 시험에 아니면 어학당을 2년 이상 다니면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럴 때는 그래도 한국어 실력이 어학당을 2 년을 다니면 굉장히 잘해지잖아요. 그리고 5 급이나 6 급을 딴 학생은 한국어 잘해요. 그래서 그래도 대학에 가서 힘들어요 사실은 외국어라서. 그런데 요즘은 사실 한 3 급이면 법적으로 합격이 가능하거든요. 3 급이면 사실 이렇게 찍어서도 붙을 수 있는 거니까 사실 한국어를 잘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대학에 오면 또 어학당에 있는 한국어 선생님처럼 대학의 교수들이 학생 수준에 맞게 뭐 쉽게 천천히 말해 주거나 발화 수준, 그 쉬운 단어로 발화 수준을 맞춰서 말해 주거나 발화 속도를 맞춰서 말해 주는 게 아니죠. 되게 어렵고 일반적인 한국인의 말투로 하고 아주 학자의 어려운 단어들이 사용이 되니까 학생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입시 기준이 낮아진 대신에 각 대학들이 1 학년 교양 과목 중에 일부분을 한국어를 들을 수 있게 뭐 자유교양이나 그 뭐지 그 필수 교양이나 뭐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런 걸 1년 정도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을 많이 개설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학문 목적 한국어 똑같은 뭐 4급 정도의 학습자라 해도 어학당에서는 일반적인 뭐 예를 들면 어떤 긴 글쓰기를 한다면 "여행 갔다 온 소감을 써라." 뭐 "책을 읽고 감상문을 써라." 이런 걸 한다면 학문 목적 한국어에서는 그 수업에 필요한 어떤 과제 쓰는 방식이나 이런 걸 배워서 그런 것들을 하게 하죠. 그다음에 대학원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한 한국어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생이면 뭐 그 해당 대학원에 필요한 어떤 논문 읽기 연습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런 것들은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개별화 한국어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들의 개별 학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출된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학습자의 개별 학습을 극대화한다. 근데 방송통신 언어 교수라든지 원격 학습, 사설 학원을 이용한 특별 목적의 교육, 컴퓨터 이용 언어 교육, 멀티미디어나 인터넷을 이용한 언어 교육 이런데 이제 뭐 방송통신이나 원격 학습, 컴퓨터, 멀티미디어, 인터넷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쩌면 유행하고 있는 음 요즘 유행하는 그 온라인 유행한다니까 좀 그러네요.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온라인 교육이 이제 요즘은 온라인 교육이 앞에 지나간 모든 목적이 해당이 돼요 사실은. 일반 목적, 뭐 지도 목적, 학문 목적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돼요 지금은. 왜냐하면 정규 과정이 모두 온라인이 됐으니까. 근데 인제 그전이라면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제가 좀 참여했던 어떤 개발 프로젝트였는데 한국 영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을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면 뭐 영화 대사를 통해서 뭐 배우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나 어쨌든 온라인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고 사설 학원이나 개인 교습을 위한 특별 목적의 교육 과정은 학원에서 여행자를 위해서 이렇게 그 짧은 우리가 영어 배우러 가는 것처럼 한국어를 배우는 학원도 이제 한국에 몇 개가 있어요. 한국에도 뭐 강남이나 홍대 그런 데 가면 이런 학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많지 않은데 그 많지 않은 이유는 사설 학원에서는 비자가 발행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안 되고 대학 기관으로 주로 오는 거고. 근데 개인 교습의 경우는 학습자가 비자 문제를 개인적으로 다 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해결을 했을 경우는 그 학습자가 그냥 한국어만 잘하고 싶어서 배울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학교 안에도 외국인 교수가 많이 있어요. 외국인 교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 교수들이 이제 한국에 교수로 왔으니까 한국어를 좀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자기는 하루에 4 시간씩 매일매일 오는 정규 어학과정을 다니는 건 조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수업 시간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건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인제 저희 기관에 의뢰를 해서 개인 레슨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뭐 소개해 달라 이렇게 하면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생 그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나 그런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해서 개인 레슨을 하기도 하고요. 뭐 한국에 와서 연예인 생활을 하는 가수나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자기는 그 어학당 시간에는 맞출 수 없으니까 개인 레슨을 하고 그리고 이 사설학원의 경우는 한국에서는 많지 않지만 오히려 외국의 현지에 가면 사설학원이 많아요. 어 중국에 가도 중국에서 이제 사설 그 학원 기관에서 이제 하는 경우도 많고 유럽 같은 데도 가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에도 사설 학원이 은근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헝가리 같은 나라에도 보면 옛날부터 많진 않았는데 대학의 한국어 학과는 하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하는 세종학당이 있어요. 그리고 한인이나 거기에 이주해서 사는 한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만들거나 아니면 헝가리 사람이 만든 거기에 있는 사설 학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도 이런 게 많고 그래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4 번, 5 번의 컴퓨터 이용 언어 교육이나 멀티미디어나 인터넷 이용한 언어 교육은 이건 어쩌면 그 조금 전에 말한 온라인도 해당이 되고 또 그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음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뉴스를 활용한 한국 교육 이런 것들도 그 뉴스를 읽는 게 목적으로 그걸 하기도 하는 거죠, 개별화니까. 그다음에 시험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도 개별화. 학습자가 요구하는 게 '아 나는 이번에 꼭 토픽에 합격해서 뭐 대학을 가야 한다.' 이런데 만약에 어학당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것들을 주로 가르치니까 시험을 위한 그 목적성을 가지고 연습을 시키진 않거든요. 그러면 그 토픽을 위한 한국어 이런 과정이 개설돼서 그걸 수업을 그리고 인제 여기에서 이렇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그 말하기 발음 교육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한국 교사 양성 과정 이런 것도 그러면 양성 과정이나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교사가 되기 위한 방안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한국 교육 과정이 개발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 케이팝을 너무 좋아한다? 그런 학생을 위해서 케이팝을 배우는 한국어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뭐 한국 무용 그 댄스 그 케이팝 댄스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도 하면 댄스와 음악과 한국어가 합체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 영화는 영화와 한국어가 합체돼서 하나의 교육 과정이 개발되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영화나 케이팝을 활용한 한국 교육 과정을 개발하게 되면 어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기존의 그 정규 과정하고는 그 아까 그 교육 내용 선정과 배열에서 좀 바뀌기도 해요. 왜냐하면 물론 그런 걸 활용해도 가능하면 쉬운 거 먼저 하고 점점 어려운 걸 하지만 영화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케이팝 노래면 노래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한 또 어느 부분을 잘라서 교육 과정을 구성하다 보면 사실 조금 더 어려워도 먼저 배울 수도 있고 조금 쉬워도 나중에 배울 수도 있고 그 교육 과정의 교수 요목이 이제 순서가 좀 달라지기도 하는 거죠. 일반 목적이면 반드시 제일 쉬운 거 먼저 배우고 그다음 쉬운 거, 그다음 어려운 거,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거 이렇게 올라가는데 케이팝을 활용한 뭐 K-movie를 활용한 이런 식의 교육 과정이 되면 그것을 무시하고 어떤 그 교육 그 목표로 하는 텍스트에 있는 어떤 내용을 순서대로 하거나 이렇게 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개별 학습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과정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교육 과정 평가, 한국어 평가가 아니라 교육 과정 평가와 교육 과정 설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잘 이해하고 보면 아주 기본적으로 여기에 쉬운 내용인데 지금 이제 2 주차니까 너무 이제 여러 용어들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교재도 보고 요것도 보고 아직 인제 교재가 아니고 제가 전반적인 교육과정론이 무엇이다라는 걸 오늘까지는 수업을 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5월 2 일까지 인터넷 강의가 온라인 강의가 좀 더 연장됐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여러분 이제 교재 다 준비하셨죠? 네, 교재 일장부터 정리해서 교재부터 수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